자, 154쪽에 주택시장 갑니다. 이 주택시장에서 이제 앞부분에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은 크게 큰 의미는 없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먼저 그 용어는 한 개 알아둬요. 주택 서비스라는 용어가 이번에 나와 있죠. 이 주택 서비스는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면서 그 주택으로부터 얻는 만족도가 있습니다. 효용, 그지? 그걸 주택 서비스라고 하는데, 주택 서비스는 주택이 주택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만족도, 그걸 주택 서비스라고요. 이 주택 서비스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은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죠. 이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달라도 다 다르다는 거다. 그럼 전부 다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주택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즉 동일한 만족도를 주는 주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주택 서비스란 주택이 주택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만족도를 뜻한다. 그렇게 기억해두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 소요하고 주택 수요를 비교하는 내용이 도표에 있죠. 수요하고 소요의 개념은 당연히 다르겠죠. 수요는 말 그대로 디맨드, 수요가 디맨드인데 디맨드 이 수요는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산층 이상 그 고소득층의 유효 수요를 주택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를 의미하죠. 그런데 주택 소요는 디맨드가 아니고 니즈입니다. 니즈. 이거는 이제 필요, 욕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주택 저소득 계층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택 구입 능력이 없죠. 근데 주택을 사고 싶은 의사는 있어, 그지? 그러니까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에 대한 욕구, 필요, 뭐 갈망 이런 걸 주택 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 소요는 구입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지해서는 주관적을 기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주택 소요는 정책적 원리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근데 주택 수요는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지? 시장 경제 원리에 방임을 해도 해결이 되는 거지. 고소득층은 돈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사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할 때 사고 필요 없을 때 사지 않는 게 시장 경제 원리야. 그래서 주택 수요는 시장 경제 원리에서 도출된 개념이고 주택 소요는 정책적 원리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그리고 주택 수요는 효율성,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른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비해 이 주택 소요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형평성이 강조되는 측면이다. 그 정도에서 두 개의 용어를 구분해 두면 되고요. 이 주택 시장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여가 현상입니다. 뒤로 넘겨서 여가 현상 아주 중요해요. 여가 현상도 뭐 거의 그냥 한 문제 정도는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물론 작년에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전혀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나오면 그냥 바로 특정을 하셔야 돼요. 여가 현상 또는 필터링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주택을 순환해가면서 사용한다. 즉 고속경이 사용하던 주택을 저속경이 순환받거나 또 저속경 주택을 개보수해서 고속경이 순환을 받아가지고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주택을 순환해가면서 사용하면서 거주를 이동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향 여가 현상이 있고요. 상향 여가 현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가 현상이라고 할 때는 하향 여가 현상을 의미합니다. 상향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여가 현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향 여가를 뜻하고 그래서 하향 여가를 능동적 순환 그리고 상향 여가를 수동적 순환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가 현상이라고 할 때는 하향 여가를 뜻한 겁니다. 상향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하향은 아랫방향을 향해서 주택이 순환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소득계층이 아랫방향을 향해서 주택이 순환되면 하향이고 윗방향을 향해서 주택이 순환되면 상향이 되는 거예요. 즉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노후가 되면은 고소득층은 주택을 수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새집 사서 이사가 그리고 자기가 쓰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통해서 물려줘요. 그럼 소득계층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쪽으로 소득계층이 아랫방향을 해서 주택이 순환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택이 순환되는 것이 말 그대로 하향이고요. 상향은 소득계층이 윗방향을 해서 주택이 순환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아예 철거를 해서 고급주택으로 변모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재건축을 통해서. 그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속기 순환을 받는 거죠.
그 소득계층이 저에서 고로 윗방을 해서 주택이 수란됐기 때문에 상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개념은 알겠죠, 그죠? 아랫방을 하면 하향, 윗방을 하면 상향인데, 여가현상의 개념 자체도 지문으로 등장하니까 당연히 알아놔야 되겠지만요. 실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향여가는 저소득층이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저소득층의 인구 증가나 소득 증가 등으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하향여가 발생하는 거고요. 반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상향여가 나타나요. 이게 이제 감소할 때는 상향, 증가할 때는 하향여가 발생하는데 이게 서로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예요. 조건이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여가현상 그러면 하향여가를 뜻한다 그랬는데, 이 하향여가가 발생하려면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해요. 첫째는 주택시장은 저가주택과 고가주택 두 종류밖에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이 구입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고, 그죠? 또 저소득이 구입하는 주택이 저가주택인데, 이 저가주택이 다른 말로 바꾸면 중고주택 또는 임대주택 이런 거야. 고소득이 쓰다가 임대를 통해서 물려주는 걸 저가주택, 중고주택, 임대주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주택시장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두 종류밖에 없고요. 저가주택은 저소득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아주 품질 낮은 세방을 의미한단 말이야. 근데 이 저가주택이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면 주관기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퇴후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활발하게 신축을 해야 주관기이 개선되겠지만, 그지? 저가주택이 신축을 통해서 공급되면 주관기이 개선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정책적으로 주관기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가주택이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면 하향여가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돼?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캐치해야 될 거는 고가주택의 공급은 신축을 통한 공급이지만 저가주택의 공급은 하향여가를 통한 공급이다.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죠. 저가주택은 절대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향여가를 통해서만 공급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이제 캐치하셔야 돼. 자, 여가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가 후 주택시장이 장단기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여기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주택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지급받은 금액만큼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지? 또는 저소득층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이 자기 주택을 처분하고 남의 주택을 세를 얻어서 들어가죠. 그러면 소득계층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저소득층의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구 증가나 소득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그죠? 정부가 보조금 지급해서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보조금 받는 돈으로 주택 구입하러 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저소득층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소득이 증가하면은 저소득이 구입하는 주택이 뭐야? 저가주택이죠. 그 저가주택에 대해서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저가주택 수요가 한 100호 정도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했지, 주택시장 분석에서. 주택시장은 우리 부동산에서는 단기란 공급이 불변인 기간을 의미한다 그랬지, 그지? 항상 단기에는 공급은 언제나 불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수요만 이렇게 증가했는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주택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거기에 기인해서, 그지? 갈수록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이 안 되면 임대료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기존의 임대인들이 당연히 임대료 상승한 만큼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가주택에서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초과이윤이 발생하는데 언제나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이 초과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을 해요. 즉 건설업자가 진입해서 신축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좀 전에 저가주택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신축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저가주택이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면 여가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축도 안 되고 공급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갈수록 주택이 부족해지니까 임대료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면은 고소득층은 높은 임대료를 획득할 목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던 주택을 임대를 통해서 물려줘, 저소득층에게.
고속주택을 저속히 수준을 받게 되죠. 즉 하향여가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한 100호만큼이 계속됩니다. 왜냐? 초과인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여가 현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향여가를 통해서 저가주택이 100호만큼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저가주택은 하향여가를 받았죠. 그럼 하향여가 받은 숫자만큼 공급량이 어떻게 해서 증가했죠. 그지?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필요한 수량이 이 수요가 증가한 100호만큼이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됐단 말이야. 그 부족한 양이 다 채워진 거죠. 그러면 항상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어떻게 됐죠? 이 상승했던 임대료가 하락해서 상승 전 상태로 원래 순으로 되돌아간다. 아까 앞 시간에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해당 지역에 나타나는 변화를 잠깐 봤잖아. 아까 그제?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이 이루어지면 항상 가격은 원래 수로 되돌아가. 그러니까 지금 하향연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졌으니까 저가주택의 임대료는 원래 순으로 복귀한다 이 말입니다. 종전순으로 상승선으로. 그래서 저가주택 시장은 안정을 찾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정부가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지급했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장기적으로 저가주택은 보조금 지급 전보다 반드시 늘어난다. 그렇죠. 하향여가를 받았잖아. 그지? 하향여가를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100호를 받았죠. 그럼 하향여가 받은 양만큼 보조금 지급보다 저가주택이 증가했죠. 늘어났잖아. 그지? 공급량이 증가했단 말은 저가주택 수가 늘었다 이 말 아니야. 그 참내 뭐 어렵나 지금. 좀 알아들었으면 좀 알아들은 신용을 좀 해봐. 내 뭐 죽겠다니까 지금. 바로 시험 치부가 그냥 짜증나네 오늘 막. 내가 수업할 때도 이러는데 그 다른 선생님 수업할 때는 그 오죽 짜증납니다. 딴 학원에서 이거 와가지고 그죠? 막 오고 또 수업 끝나고 또 가고 해야 되는데 뭐 왔다 갔다 하고 피곤한데 뭐 수업도 이게 호흡도 안 맞고 그냥 뭐 알아들은지 모르는지 뭐 그래 뭐 얘기를 해도 뭐 맨날 선생님도 아이고 쉽구나 하고 있는데 뭐 나는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왜 쉬워 뭐 아무것도 아우 쉽다 하고 막 이러대. 쉽다만 뒤에 앉아서 들으니까 쉽게 잘해주지마. 어려워요. 더도 모르겠어. 그래도 뭐 지만 쉽다 하는 거야. 아이고 쉬워 하고만 하더만 그지. 아이고 쉬워 지금 봐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량도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은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격은 상승되더라. 원래 수로 되돌아가는데 뭐가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쉬운 것을. 목이 확 튀네. 악을 확 섞어드네. 침을 못 넘기겠네 진짜. 이 치통이 오는데 이 어금니가 아파서 치통이 오는데 왜 목까지 퉁퉁 붓지? 목이 부어가지고 이게 다 부었어요. 희한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죠? 근데 딴 데 가서 악 안 썼어요. 자,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정부가 저소득에 주택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럼 보조금 지급 전보다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양은 반드시 늘어난답니다. 하향여가를 받은 양만큼은 저가주택은 반드시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수량만큼 수요가 증가한 양만큼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대료가 원래 수준으로 복귀해서 저가주택 시장은 안정을 찾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고가주택 시장을 분석해 보면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하향여가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 고가주택이 하향여가를 시켜준 양만큼 공급량이 감소를 했죠. 그제? 100호만큼 하향여가를 시켜준 100호만큼이 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100호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주택 부족에 기인해서 고가주택도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한 만큼 기존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당연히 초과이익을 획득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에서 초과이익 발생하면 이 언제나 초과이익이 존재하면 초과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한다. 즉 건설업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고가주택을 신축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신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이 공급되는 거죠. 공급되는 시점부터가 장기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항상 건설업자가 주택을 신축 들어가면 앞 시간에도 정리했다. 건설업자의 생산 비용에 따라서 생산 비용이 종전과 똑같은 일정 불변 수준인지 생산 비용이 종전보다 증가하는지 생산 비용이 종전보다 감소하는지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지고 가격 순도 다르게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고가주택이 몇 호 부족하죠? 하향여가를 100호 시켜주니까 100호만큼이 부족하죠. 그럼 건설업자가 100호만큼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산비가 변화가 없고 종전과 똑같은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면
이 여가시켜준 양 100호만큼 여가를 시켜줬죠. 그 여가된 100호만큼이 그대로 신출돼서 공급돼 나와요.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부족한 100호가 신출돼서 다 채워진 거지.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부족한 양이 다 채워지면 가격은 요 상승했던 가격은 어떻게 되나고 원래 순으로 상승 전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말이야. 하락해가지고. 어이? 어이구 젠장 이런 것도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나 지금. 짜증나네 진짜. 단기적으로 지금 수요가 100호 증가했지. 근데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수요만 100호 증가했고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격이 요만큼 상승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격이 상승한 만큼 기존 소비자가 초과를 획득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생산비가 변화가 없으니까 하향 여가를 몇 호? 100호 시켜줘서 그죠? 수요 증가한 게 100호니까 100호만큼 여가를 시켜줬고 공급도 똑같이 여가된 양만큼 수요가 증가한 100호만큼 공급도 똑같이 100호만큼이 증가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점이 여기서 1로 이동했으니까 가격은 어떻다? 원래 수준 그대로 아니냐. 요 상승했던 가격이 하락해서 원래 수준으로 상승 상태로 그대로 되돌아갔다 이 말이야. 가격은 원래 수준 그대로 되돌아갔네. 내일은 멋지지. 죄송해요. 그래 알았어. 내일이라도 해주니 감사하다. 혼자 알았다는 뜻이다. 지금 내일 한 사람 혼자. 다른 사람 뭐라고 보지? 항상 공급이 필요한 수량만큼 이루어지면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근데 이제 생산비가 종료보다 증가해버리면 하향 여가를 시켜준 양이 100호인데 100호만큼을 공급을 못하잖아. 그죠? 생산비가 상승해서 한 8, 90호밖에 공급이 안 되지. 그럼 공급되는 양은 여가된 양보다 좀 적게 공급이 되죠. 그럼 장기적으로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100호가 부족했는데 80호밖에 공급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도 20호가 부족한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겠죠? 그럼 당연히 초과수가 발생하겠지. 구매능력을 통해서 가격이 약간 상승한단 말이야. 주택이 부족한 만큼. 근데 생산비가 감소해버리면 하향 여가를 100호를 시켜줬는데 생산비가 종금보다 하락했기 때문에 물량을 더 많이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럼 공급되는 양은 110호나 120호가 공급된다니까. 그럼 주택이 장기로도 초공급이 생겨서 남아돌잖아요. 1, 20호가. 그럼 판매 경쟁을 하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하락하겠지. 그래서 우리 이 수요 부분에서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다 하고 온 거야. 다 이런 데서 다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가 나타나는 변화인데 모든 걸 이런 걸 다 정리하면 참 좋겠지만 그죠? 지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없고 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 갈까? 정부가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소기의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가주택은 보조금 지급종보다 반드시 증가한다. 하향여를 받은 양만큼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양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이거 알겠지? 두 번째, 저소득층의 소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의 증가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무슨 여가 나타났냐? 하향여가 나타났네.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하향여가 나타났잖아요. 그지? 근데 저소득층이 보조금을 받아서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때 고가주택을 사러 갈 수 있어요. 보조금 받은 돈으로. 그러면 고가주택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고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저가주택은 수요가 오히려 감소해버리겠죠. 저가주택은 구입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결국 저가주택은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해서 그 아파트가 딱 들어서게 돼. 그러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니까 저속기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고속기 순환을 받는 거죠. 무슨 여가고? 저가주택을 개발해서 고급화 시켰을 때 고속기 순환을 받으면 상향여가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상향여가는 저소득층의 소득의 증가로 저가주택 수요가 뭐 했을 때 감소할 때 나타나고 하향여가는 저소득의 소득의 증가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뭐 하향여가가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은 상향여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 중에 가장 많이 틀리게 내는 포인트가 바로 여가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을 다르게 내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이렇게 여가현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의 증가나 뭐 인구 증가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상향여가나 하향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거분리 과정을 통해서도 여가현상이 발생합니다. 주거분리와 여가현상. 이제 주거분리는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형성된다 그런 뜻이겠네, 이제. 그러니까 도심지역 내에서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일정한 경계를 두고
주거 지역을 분리하여 형성하는 것. 그걸 말 그대로 주거 분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서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일정 관계를 두고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이 분리되어 형성되는 것. 주거 지역이 분리되어 형성되는 걸 주거 분리라고 한다 이 말이야. 말 그대로 주거 지역이 분리되니까 주거 분리겠죠. 근데 이 주거 분리가 왜 발생하느냐? 주거 분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외부 효과고요. 두 번째는 소득의 차이입니다. 이 소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구입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고급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으니까 고소득층에 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또 구입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고소득층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지? 새빵 얻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고급주택이 있는 쪽으로 입지를 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주거분리가 발생하고 또 외부 효과 때문에 즉 고소득층 지역은 정의 외부가 강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역은 부의 외부가 강하게 발생해요. 이 외부 효과 때문에 저소득층은 정의 외부 효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좋은 받기 위하여 고소득 근처에 계속 가까이 가고자 한단 말이야. 근데 고소득층은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부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고소득 근처에 가까이 가고자 하면 고소득은 저소득에서 계속 멀어지려고 하니까 뒤엉켜서는 못 사는 거죠. 서로 가까이 오고자 한다면 뒤엉켜서 막 주거지역을 형성하겠죠. 근데 저소득층이 정의 효과를 획득하려고 고소득 근처에 가까이 가면 또 고소득은 부의 효과를 피해야 되니까 그지?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저소득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버리니까 뒤엉켜서는 못 살고 자연스럽게 주거지역이 분리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외부 효과입니다. 고소득 지역은 통상적으로 정의 효과를 강하게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정의 효과에 기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주택이 노후화되잖아요. 그럼 주택을 수선하게 되는데 수선을 하면은 수선 비용보다는 가치 상승분이 훨씬 더 큰 거야. 한 1,000만 원 들어서 집 딱 수리하면요. 집값이 뭐 1,300, 1,500만 원 상승하니까 신나는 거지. 주택 계속 수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가치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정의 효과에 의해서 주택을 계속 수선해가 계속 개보수하고 수선을 하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택이 고급 주택으로 변모돼 갑니다. 주택이 더욱 고급화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저소득 지역은 부의 효과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지? 부의 효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부의 효과에 기인해서 주택을 수선해 봐야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을 초과해 버립니다. 뭐 1,000만 원 들어갖고 집 수리해봐야 집값이 뭐 200, 300도 상승 안 해요. 전부 그죠? 판타집밖에 없는데 우리 집만 뭐 스레트 지붕으로 바꾼다고 우리 집만 빛나 보는 것도 아니야. 똑같이 흐름해 보여. 그러니까 수리비가 오히려 가치상보다 더 크니까 수선을 할 이유가 없는 거다. 이 지역은 수선을 포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지역은 주택의 불량주택으로 변모가 돼가요. 그래서 도심 지역의 주택이 똑같이 고급주택, 불량주택이 서로 양립해서 주거지역을 이렇게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가 현상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고소득 지역은 일반적으로 정의 효과를 강하게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고소득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경계에 근접해 오면 올수록 정의 외부효과보다는 부의 효과를 더 강하게 받는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경계에 인접하고 있는 요 고소득층의 일부의 지역은 워낙 저소득 경계에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부의 효과를 더 강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만큼은 여기서 거래되는 주택들이 한 3억 수준에 거래되면 여기는요 부의 효과에 의해서 한 2억, 5억쯤밖에 안 돼. 주택이 원래 수준보다 더 싸게 할인되어 거래가 된다 이 말이다. 할인됐다 이 말은 더 낮은 수준에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부의 효과를 받고 있어가지고 주택을 수선하게 되면 수선 비용보다는 가치 상승이 커야 되잖아, 그지? 원래. 근데 요 지역은 부의 효과를 받고 있죠. 그럼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을 초과해버린다 이 말이야.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뭐 한 1,000만 원 들어서 집 수리해봐야 집값이 뭐 500, 600 정도 상승을 안 하니까 주택을 수선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주택을 수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새집 사서 이사가 소득수익이 높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쓰던 걸 저소득기계 임대를 통해서 물려주거든. 그럼 고소득 주택을 저소득기 순환을 받았잖아, 그지? 무슨 여가가 생긴 거야? 하향 여가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저소득층 지역은 일반적으로 뭐가 발생하고 있다? 부의 효과가 생기고 있어요. 그지? 그런데 이 저소득 지역에서
고소득층의 경계에 근접해 가면 갈수록 정의 왜곡과 이 부효과보다는 정의 효과를 더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이 고속도의 경계에 인접하고 있는 이 저속계 일부 이 지역이 딱 있어. 근데 여기는 고속 근처에 워낙 가까이 거주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단 말이야. 정의 효과를. 그래서 자, 요 지역에서 거래되는 주택들이 한 5천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는 정의 효과에 기인해서 할증료가 붙어가지고 5,500, 6천만 원의 거래가 되는 거야. 더 높은 수준으로. 왜? 정의 효과를 받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주택이 할증 거래가 되면서 요거는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주택이 노후화됐을 때 수선을 하면 수선 비용보다는 가치 상승분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1,000만 원 넣어서 집 딱 수리하면 뭐 집값이 1,500, 2,000 상승하는 거야. 그럼 주택을 계속 개보수하고 아예 고급화를 시켜가겠죠? 그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고속이 순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향력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주거지역을 분리하고 있지만 자기들끼리는 그죠? 저속은 자기 쓰던 주택을 개부해서 고속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고속은 자기가 사용하던 주택을 임대를 써서 저렇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여가 현상을 통해서 주택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가고 있죠. 주택을 효율적으로 이게 배분해가면서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지금 배분되고 있으니까 자, 시간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자고가 정량이 있었지. 자고가 중에 자가 뭐죠? 자원 배분이지. 시장은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여가현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죠. 그럼 시장은 자기 기능을 충실하게 소화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여가현상을 통해서 자원 배분 기능을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 자원이 만약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다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하니까. 그지? 근데 여가현상이 활발하게 생기고 있다고 하면 여가 현상을 통해서 주택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가면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니까 시장 실패는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불량주택이 계속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럼 이 도심에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것이 여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서는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시장, 이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원인은 시장 실패 때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장 실패 때문이라면 여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주택이라는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여가 현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으니까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원인은 시장 실패 때문은 아니고요. 여기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소득이 낮아서 주택 개량 능력이 첫째 없고 두 번째는 소득이 낮아서 고급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수준 낮은 불량주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계속 생산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원인은 시장 실패 때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고 뭐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소득이 낮으면서 비롯된 거야. 그러니까 불량주택은 주택 문제다 소득 문제다. 만약에 여가 현상을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다면 그런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 근데 이거는 소득이 낮으면서 비롯된 거니까 소득 문제야. 소득 문제. 소득이 낮아서 비롯된 게 불량주택이니까 그럼 불량주택을 해결하는 것은 불량주택은 도심의 미관을 지하는 아주 해를 주는 요소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불량주택을 이적으로 다 철거해버려. 그럴 수도 있죠. 뭐 쪽방촌이니 뭐 판자촌 이런 거 다 철거해버린다. 그지? 그 사람들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보집 메고 서울역 대합실에 들어누워야 돼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지하도에 이불 깔고 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불량주택을 인위적으로 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불량주택이 발생한 원인이 뭐죠? 소득이 낮아서지.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인을 적어야 되겠죠?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주라 이 말입니다. 불량주택을 해결하는 방법은 철거와 같은 물리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고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거 잘 들어봐봐. 고소득층의 일부 지역에서 여기입니다. 고소득층의 일부 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더 크다면 하향여가 발생하게 되고 저소득층의 일부 지역에서 수선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면 상향여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상향여가는 항상 가치 상승분이 더 클 때 발생하는 거고, 하향여가는 수선 비용이 더 클 때, 계량 비용이 더 클 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의 일부 지역은 주택이 할증되어 그래야 된다, 할인되어 그래야 된다. 할인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어디에 인접한 그래서 제가 저소득층 지역과 인접한 그랬으니까 저소득층 지역하고 인접하였으면 나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할인 거래가 되는 거고, 고소득층 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의 일부 지역은 주택이 할증되어 그래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구분하겠지. 했다. 월요일날 시험 나와있다. 여가현상이었어요. 162조 지대론으로 갑니다. 뭐 이거 여가현상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 지대론은. 여가현상은 뭐 10년 동안 한 7, 8문제 나왔나? 근데 지대론은 10년간 13문제가 나온 거예요. 13문제가 10년 동안. 1년에 2문제 나온 적도 3번이나 있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해 없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1개 아니면 2개.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시장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대론인데, 지대하고 지가는 다른 말이죠. 지대, 지가. 지대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빌려준다. 뭐 받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임대료 받잖아요.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지대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근데 이거는 내 토지를 타인이 일정 기간 사용을 한 후에 지불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대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일정 시점에서는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토지를 사용한 후에 생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는 거면 이거는 유랑 개념이 되겠죠. 그럼 일정 기간 후에 들어오는 수입이니까 이거는 미래 가치예요. 지대는. 미래에 발생하는, 항상 우리가 지대도 수입이죠. 그죠?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인데 수입을 계산할 때는 항상 연간 단위로 산정한다 그랬어요. 수익은 언제나. 그러니까 지대도 1년 후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1년 후 생기는 미래 가치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니까 유랑 개념이고. 그럼 지가는 토지의 가격, 이걸 줄이면 말이지. 땅값, 토지 가격을 지가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지가는 일정 시점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 토지의 가격은 얼마? 바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일정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저랑 개념이고, 이건 지금 현 시점에서도 당연히 측정이 가능한 현재 가치예요. 근데 자, 우리가 화폐 가치는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 얼만큼을 가산을 해줬죠. 이자 얼만큼을 가산했으니까 할증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 얼만큼을 깎아버렸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자 얼만큼을 깎으니까 할인한다, 환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지? 이렇게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미래 가치를 이자 얼만큼 할인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지가가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이게 현재 가치 아닙니까?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미래 가치인 지대, 이게 미래 가치죠. 이게 미래 가치니까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볼 때는 이자율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할인을 하라. 할인. 이자율만큼 할인한다 이 말이 나눈다 이 말이라. 이자율로 나누는 걸 할인 또는 환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가는 현재 가치니까 지대인 미래 가치를 이자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인 지가가 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 값, 이런 공식이 산정되는 거죠. 지가를 계산할 때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요 분자에 있는 지대가 상승하면 당연히 지가도 상승하는 거지. 근데 분모에 있는 이자율은 하락을 해야 지가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지대와 지가는 뭐하고? 비례하고,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가 성경하겠네. 그지? 지가와 지대는 비례하고, 지가와 지대는 비례하지만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성경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계도 알아놓고, 자, 이제 지금부터 지대 이론이 7개 지대 이론이 있어요. 7개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독점지대 하는 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독점지대. 시험에 한번 지문으로 등장한 적은 있지만, 옳은 지문이 아니고 틀린 지문 나왔으니까 그건 알 필요가 없고요. 6개 지대를 다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론을 주장한 학자하고 이론 이름을 일단 매치를 시켜서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론의 요지가 각각 어떤가 구분해서 다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전부. 자, 첫 번째 지대론의 효시가 된 것이 리카도의 무슨 이론? 차액지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인데 리카도는 지대의 차액이 형성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대가 모든 토지마다 동일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을 빌려주고 받는 수입, 그 임대료가 똑같은 임대료가 산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대가 더 높은 토지도 있고 지대가 낮은 토지도 있고 토지마다 지대의 차액이 형성된다는 거지. 그래서 차액 지대라고 명명을 했는데 왜 이 지대의 차액이 형성되느냐. 리카도는 차액 지대가 형성되는 원인을 비옥도의 차이에서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비옥도가 전부 달라요. 비옥도가 다르니까 토지일수록 비옥도가 높은 토지일수록 수확량이 많겠지. 근데 비옥도가 떨어질수록 수확량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수확 체감 법칙이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확 체감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수확량도 많으니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겠지. 지대가 상승하는 거야. 근데 비옥도가 떨어질수록 수확량이 감소하니까 지대를 지불할 여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확량이 적은 토지일수록 지대를 적게 요구하니까 이 지대는 바로 비옥도의 차이에 따른 수확량 차이가 지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그래서 모든 토지에 동일한 지대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차액 지대가 형성된다. 그래서 차액 지대설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니까 비옥도가 전혀 없는 토지, 최열등지, 최열등지 또는 다른 말로 한계지라고 합니다. 생산성이 0인 토지를 한계지를 하니까 최열등지랑 한계지가 같은 말이죠. 이 한계지는 수확량이 없어요. 수확량이 없으면 비옥도가 없으니까 수확량도 산출이 안 되지. 그럼 지대를 지불할 여력 자체가 전혀 없죠. 그래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리카도의 핵심입니다. 리카도는 지대가 곡물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곡물의 가격, 이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곡물 가격, 고가, 생산물 가격, 곡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봤어요. 곡물 가격, 고가가 지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왜 이제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리카도가 예를 든 것이 밀을 경작하는 농장을 예를 들었어요. 자, 밀 농장에 인구가 증가해 버리니까 당연히 밀이라는 곡물을 더 많이 수요하게 돼 있죠. 밀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지? 밀농장 근처에 인구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인구 증가는 수요의 증가 요인 아닙니까? 우리 다 수요 이래서 배웠잖아. 인구 증가, 소득 증가, 기호의 변화 다 수요의 증가 요인이죠. 그지? 그럼 밀농장 주변에 인구가 증가하니까 밀이라는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밀 가격이 상승했지. 밀이라는 곡물의 가격이 상승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밀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빌려 와요. 농지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는 거지. 밀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지? 그러니까 땅은 한정돼 있는데 농지는 빌려오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높은 상류를 요구하겠죠. 그 당연히 지대가 상승합니다. 자, 지대가 상승한 원인이 뭐냐? 밀이라는 곡물의 가격이 먼저 상승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밀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빌려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지대가 상승한 거죠. 밀이라는 곡물의 가격이 지대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 말이야. 지대가 곡물 가격을 인상시킨 게 아니고 곡물의 가격이 지대를 인상시켰잖아요. 그지? 그래서 고가, 곡물 가격,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리카도와 같은 학자를 우리는 고전학파라고 합니다. 고전학파라고 하는데 이 고전학파인 리카도 이런 학자들은 지대를 뭐로 규정했느냐?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 공짜 이익이다. 잉여다. 이렇게 봤어요. 잉여. 공짜로 주는 이익. 공짜로 얻는 이익을 잉여 또는 불로소득이라는데요. 왜 지대가 불로소득이 되느냐? 토지는 토지 소재가 생산할 수 있다 없다? 토지를 생산할 수 있어. 생산이 불가능한 성격이 뭐지? 부정성. 그래서 부정성을 비생산성이라고도 한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럼 토지는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자연 상태 그대로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어지는 거죠. 그죠? 원래 인간이 토지를 처음 취득할 때는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들어서 생성되는 토지를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막 취득을 한 거야. 그죠? 우리가 최초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무상으로 취득한 겁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들어진 토지를. 근데 나는 무상으로 공짜로 토지를 취득해 놓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거야. 받으면 안 되지. 왜? 내가 만약에 비용을 투입해서 토지를 취득했다면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받고 빌려줘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질 때는 공짜로 무상으로 지대해 놓고 왜 남한테 빌려줄 때는 대가를 받냐 이 말이야. 그 대가는 받으면 안 되는 공짜 이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불로소득은 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발생하는 거지 토지가 없는 토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은 불로소득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냥 둬서는 형평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불로소득인 지대를 조세를 부과해서 환수하자. 그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이때 부과하는 조세 이름이 토지가치세라. 그래서 정부가 이 지대인 불로소득을 토지가치세라는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토지에 부과된 나머지 세금을 다 철폐해버리고요. 다른 세금 있을 필요가 없어. 종합부동산세니, 재산세니, 뭐 양도소득세니, 지랄세니,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세금 다 폐지해버리고 다른 세금 한 개도 남겨둘 필요가 없고 토지가치세 이 세금 하나만 딱 남겨놔도 정부가 100%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에는 다른 세금이 있을 필요가 없고 토지가치세라는 단일 세금 한 개만 남겨두자. 그렇게 해서 전개된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바로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 단일세 운동입니다. 토지 단일세론 또는 토지 단일세 운동이라는데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호평을 받은 운동이에요. 토지 단일세 운동이. 이 토지 단일세론이 상당히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정책론에 가서 조세정책에서 배워야 돼요. 아니 조세정책 가면 어차피 이게 나와. 오늘 내가 다음 주에 조세정책에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하고 또 얘기하는데 또 뭔 소리인지 몰라고 눈만 뻑뻑 뜨고 있고 막 이러지 마라 말이야. 고전학파인 리코더,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뭐로 규정했다?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말이야. 불로소득. 지대를 불로소득인 잉여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걸 그 정도면 형평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토지가치세를 세금을 부여해서 환수하자 말이야. 그래서 이 지대인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만 한다면 정부가 이 세금으로 지대를 거둬들 수만 있으면 나머지 세금을 다 없애버리고 다른 세금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세금을 다 철폐해버리고 토지가치세 하나의 세금만 남겨두자. 세금은 단일 세금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단일세론이라 한다면 토지의 단일 세금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토지 단일세 운동, 토지 단일세론이 하는데요. 이 조세정책에서 올해 나올 거야. 이거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시험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조세정책에서 해야 되니까 이 토지 단일세론의 배경이 뭐다?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뭐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게 등장했다고 불로소득으로 봤기 때문에 등장하게 된 운동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이다. 요걸 기억해둬요. 자, 리카도는 이렇게 토지는 비옥도가 다르니까 비옥도가 높은 토지일수록 수확량이 많아서 지대도 높고 비옥도가 떨어질수록 수확량이 적으니까 지대도 낮아서 토지마다 지대에 차액이 생긴다. 그래서 차액 지대수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리카도를 이제 정면으로 비판해가지고 공산주의자 칼막스, 마르크스는 리카도한테 이 등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빙신이. 그지? 실제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죽어서 내가 증명은 못하겠지만, 그죠?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반박하는 이론을 냈죠.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토지는 없다. 지대는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다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지대설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왜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지대는 다 발생하느냐? 지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발생한다. 즉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전부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개인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개인이 사유하고 있는 나무 토지를 사용하려면 사용료인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나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땅만 소유하고 있다면 내 토지가 아무리 비옥도가 없는 자갈 땅이든 모래 땅이든 진흙불이든 간에 그걸 빌려서 사용하려면 나한테 먼저 뭐부터 줘야 돼? 지대부터 지불해야 나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지.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지대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지대 초하고 요것만 하면 지대는 발생하는 거야. 그지? 남이 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면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토지가 비옥도가 없는 험한 땅을 갖고 있어도요. 그걸 빌려서 사용할 때는 무조건 지대를 지불해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지대는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있을 수가 없지. 그지? 아무리 한계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걸 빌려서 사용할 때는 당연히 지대를 지불해야 되니까 한계지조차 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지. 이게 왜 0이 돼 있노?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0 그대로 행 가이가 또.
지대가 발생 안 돼. 여기를 또 0 해놓으면 또 조집된다. 또 내가 또 잘못해서 할라. 다시 한번 보자. 아, X 했어. 그래. 쌤이 이 잘해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지? 또 알아서 딱 하잖아, 그지? 또 뭐 좀 그러고 저 뒤에 앉아고 또 0, 1이 써놔라. 또 저 뒤에 저 노트 검사 해봐야 되겠네.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리카도죠. 근데 마르크스는 땅만 소유한다면, 토지만 소유한다면 지대는 발생하니까 한계지도 지대가 발생하겠죠. 뭐 1, 2월 때를 보니까 잘못 찍은 사람도 많이 있더만 내 화이트로 많이 지웠다 진짜 솔직하게 1, 2 그 보면서요. 많이 지우고 막 내가 일부러 막 수정해 놓고 했는데 수정한 것도 지금 이름 못 봤죠 아직까지. 지금 3, 4회 보면서 쭉 넘겨보면요. 화이트 자국이 있고 그죠? 자기 글씨하고 틀린 필체가 있을 거야 종종. 내가 다 수정한 거예요. 서브노트에.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지. 많이 수정했는데 자기는 설마 내가 틀리겠다 이랬더라고. 뭐 글자 틀린 것도 많고. 자, 이제 한계지도 지대가 발생하니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 그죠? 한계지에서조차 지대가 발생한 걸 입증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론이에요. 다른 이론들은 한계지는 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계지에 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요 이론밖에 없어요. 절대지대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리카도는 곡물의 가격, 밀이라는 곡물의 가격이 먼저 상승해서 밀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대를 인상해가지고 지대가 상승했지. 그래서 곡물 가격이 지대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고 지대가 곡물 가격을 인상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봤어.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왜냐? 토지는 전부 개인들이 사유화하고 있죠. 개인들이 다 사유하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는 토지를 빌려서 사용할 때는 사용코자 한다. 그때는 먼저 그죠? 지대를 지불해라 이 말입니다. 먼저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남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빌려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작자가 지대부터 딱 지불하고 남은 토지를 빌려서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지대부터 지불하고 딱 빌려서 사용했더니 이 토지에서 그죠? 수확량이 진짜 눈곱만큼밖에 안 나왔어. 소량밖에 산출이 안 됐어. 수확량이. 그럼 소작자 입장에서는 수확량이 조금밖에 산출이 안 되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산출된 수확량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겠지. 그죠? 지대를 먼저 지불했으니까 손익분기점이라도 맞추려면 농산물의 가격, 곡물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물 가격,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이 곡물 가격이 상승한 원인이 먼저 지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곡물 가격을 인상한 거 아닙니까? 지대가 곡물 가격을 인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대가 곡물 가격, 이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본 거죠. 정반대입니다 지금 입장이. 그다음에 리카도는 고전학파를 대표하는 학자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신고전학파를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고전학파들하고 신고전학파는 지대에 대한 입장 자체가 명확하죠. 고전학파들은 지금 지대를 아까 뭐로 규정했었다? 불로소도로 봤잖아요. 아이씨. 손가락도 힘이 없네 이제. 자,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불로소도, 잉여다. 신고전학파들은 공짜이익이란 불로소득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지대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자, 토지는 생산의 3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지. 그 생산의 토지를 타인에게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수입이 지대란 말이야. 그래서 지대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부과되는, 생산 요소를 빌려주고 정당하게 받는 정당한 비용이다 이렇게 봤어요. 생산 요소에 부과되는 정당한 비용이다.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생산 비용. 그래서 지대를 생산 비용으로 인식을 했다 이 말이야. 아니,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빌려주고 그 정당한 대가로 받는 수입이 지대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가 당연히 생산 요소를 빌려주고 정당하게 받은 대가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에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수입이죠. 정부가 이걸 환수해 가면 안 되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소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정당한 수익으로 받은 게 지대인데 그걸 정부가 거둬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지대는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보장해 줘야 할 정당한 수입이다.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하게 인정해 줘야 할 수입이 지대다. 이렇게 해서 이걸 왜 환수하느냐? 환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바로 신고전학파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들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지대 논쟁을 펼친 거죠. 이 지대 논쟁의 핵심까지도 시험에 다 등장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이 또 첨가되고 했으니까 1, 2월 단계보다 그죠? 이들이 좀 혼란스럽고 하겠지만 어쩔 거야, 그지? 알 거는 다 알고 가야 되니까. 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지혜에 대한 입장 차이까지도 기억을 해놓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이론하고 비교되는 게 세 번째, 튀넨이 주장한 입지 교차 지대설. 입지 교차 지대, 다른 말로 입지가 위치니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그래서 위치 문제를 특히 강조해서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하고요. 위치 지대. 그리고 이 튀넨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술한 논문이 고립국이라는 논문이다. 그래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론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고립국 이론이라고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이제 유일하게 농업 입지를 대표하는 이론입니다. 농업 입지 이론. 그러니까 농경지 이론으로서는 가장 빛나는 이론이 튀넨의 위치지대설인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 튀넨의 농업 입지에 관한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켜서 성장 발달시킨 이론들이 있다 이 말이야. 나중 우리 도시 성장 이론 해가지고 뭐 버지에서 동심의 이론이 또 호이트의 선행 이론이니 해리스가 얼마 주장한 다핵심 이론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죠. 그죠? 그 도시 성장 이론은 농업 입지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켜서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든가 또 아론소가 주장한 입찰지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이 이 튀넨의 위치지대설을 도시에 응용해서 접목시켜서 성장 발전시킨 이론이라. 그러니까 이제 튀넨의 이 농업지에 관한 위치지대설이 다른 이론들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튀넨을 입지론의 선구자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입지론의 선구자. 실제 입지론에서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학자가 튀넨이에요. 정말 중요한 학자입니다. 이 농업지를 대표하는 이론인데 튀넨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죠? 이론을 증명해 보이는데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델로 농장을 운영을 했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증명해 보이는데 농촌사회도 당연히 중심지라는 게 있어요. 중심지. 농촌사회의 중심지는 읍이나 면 소재지를 의미합니다. 자, 튀넨은 이 농촌사회의 중심지인 읍이나 면을 기점으로 농촌사회를 가보면 이 읍면을 기점으로 6개의 농업지대가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형성되어서 농작활동을 수행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6개의 농업지대가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형성돼서 농작활동을 수행하는데 이 각각의 농업지대가 중심지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느냐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1, 2번처럼 그죠? 중심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농업지대가 위치하고 있다면 거리가 가까우면 여기서 이제 농작물을 수확하면 중심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소비를 시켜요. 읍면에 들고 가야 팔아먹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중심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거리가 가깝다면 이 농작물을 이동시키는데 수송비를 대폭 절감하게 되는 거지. 그럼 수송비를 절약을 많이 하면 당연히 소작객에 남는 이윤이 많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요구해서 지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뭐 5번, 6번처럼 그지? 중심지에서 아주 먼 거리에 농업지대가 위치하고 있다면 여기서 농작물 수확해가지고 소비시키기 위해서 중심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지. 근데 거리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송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송비가 증가하게 되면 소작자가 수송비 지불하고 나서 남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윤이 적으니까 지대를 적게 증수할 수밖에 없어서 지대가 감소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지대는 바로 중심지까지 농업지대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냐 먼 거리에 위치하냐에 따라 소작자가 지불하는 수송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수송비를 절약을 많이 하면 지대는 높게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대는 바로 소작자가 얼마나 수송비를 절약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지대를 수송비 절약분이다. 응? 소작자가 수송비를 절약한 값이 지대화된다. 수송비를 절약한 값만큼 지대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지대를 산출할 때 지대는 전체 농작물을 판매해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 매상고에서 이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비료도 줘야 되고 농작물 수확하려면 그죠? 뭐 생산해서 키우려면 비료도 주고 농약도 써야 되고 인부도 사서 일도 시켜야 되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생산비가 투입되겠죠. 생산비 지불해야 됩니다. 지출해야 되죠. 그래서 농작물이 수확이 되면 중심까지 이동을 시키기
이하 소비를 하니까 수송비, 교통비도 지불을 해야 되죠. 뭐 수송비나 교통비나 운송비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매상구하고 생산비가 고정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농업지대의 위치가 가까워서 수송비를 절약을 많이 한다. 그럼 당연히 지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지대를 결정하는 요소가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대는 농업지대의 위치, 그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이다.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위치 문제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위치. 농업지대의 위치가 가까이 있느냐 먼 거리에 있느냐에 따라 지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토지의 유용성은 위치가 결정을 하는 거야. 농촌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서 유용성이 달라지만요. 도시 토지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건 위치입니다. 그래서 현대 입지론에서 위치에 따라 대부분 지대나 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치 문제를 특히 강조해서 이게 현대 입지론의 이론적 단초를 정해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대를 입지론의 선구자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바로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되는데 다음 주 모의고사도 나와 있어. 또 뒤에는 토지 이용의 형태는 농작물의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생산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각 째리 짚은다 그냥. 뭐에 의해서? 수송비에 의해서. 뭐가 어디가 초점인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개론 시험에서는 그죠? 생산비라든가 노동비라든가 다른 비용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우리 개론 시험에 나오는 거는 모든 비용은 수송비에 의해 결정된다. 수송비 또는 교통비, 운송비가 같은 말이다. 수송비 또는 교통비 또는 운송비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야지. 뭐 생산비에 의해 뒤내는 입지 교차 지대에서 토지 이용의 형태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지대가 생산비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수송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고 했잖아 지금. 그것도 맞다고 동그라미 치고 있어라 그냥. 이쑤시개로 세 방 찔려요 이제 다음 주에. 지금 갈고 있어요. 모과서 칠 때 내가 그냥 안 돌아다녀. 이쑤시개 딱 해가지고 이쑤시개도 요만한 거 이쑤시는 거 말고 있잖아. 우리 명절에 왜 생선 구울 때 그죠? 생선 꼬치를 갈고 있다니까. 오뎅 꼬치 봤지? 잊어버리지 마요. 자, T넷의 위치 제수고 이거 다른 거 다 비교해야 되는데 칠판이 없어서 안 되겠네, 그지? 세 개의 이론까지 비교하고요. 지금 아직까지 세 개가 더 남았는데 칠판을 지워야 되겠다. 지우고 좀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경제지대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